상고, 하고고 금리는 이제 호재로 작용할 것이고 수급 문제가 매매가를 바로 올린다? 아닐 수도 있어요. 완벽한 실수요가 있나요? 저는 보수적으로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아니어도 괜찮기 때문에. 알고 가만히 있는 것과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2024년 시장은 상고, 하고고 이렇게 우리 뭐 상저하고 상고하저 이런 얘기 하듯이 그 상에 고, 하, 고고 약간 재밌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글씨가 약간 사이즈가 다르죠. 네. 상반기에는 상승은 상승인데 약간 약한 상승일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올해 지나고 내년 들어가면서 바로 빠르게 시장이 막 반등하고 확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한 1, 2월 정도 어떤 시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체크하고 분위기 파악하는 약간 이러한 분위기를 좀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차분차분 조금씩 회복하면서 상반기는 그렇게 상승으로 이렇게 넘어갈 것 같고요. 하반기는 이제는 좀 더 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넓혀지는 지역에 대한 어떤 리딩하는 지역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번져나가는 모습이 지금보다는 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지금은 사실은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거래 속에서 이만큼 회복을 해왔던 것이다 보니까 아직 우리 시장이 온전한 시장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더 안정적인 상승,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늘어가면서 여기 어떤 특정 지역들에만 집중되는 거래가 아니라 이 좀 지역적으로 선호 지역, 비선호 지역 가격이 높은 곳과 낮은 곳에 좀 고루 번져가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날 것 같다. 돈이 있는 분들은 있는 분들대로 그들의 방향을 찾아가는 고가주택들을 가져가려 할 것이고 또 돈이 없으신 분들은 없으신 분대로 이제 본인들의 선택지를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고, 하고고 이렇게 시장을 일단은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에 대한 전망을 좀 약간 상저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균 데이터, 평균 그래프상 상승했다라고 인식하는 게 사실 올해만 해도요. 이제 하반기 들어오면서 7월 들어오면서 이제 상승이다라고 평균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는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듯이 상반기에 이미 2023년 상반기에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단지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평균 데이터가 아니라 어떤 지역적으로 움직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물건은 상고라고 그랬는데 왜 안 움직여?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딩하는 곳에서 먼저 흐름을 끌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갔다가 이제 전방위적으로 좀 번져가는 모습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있잖아요. 현재를 자꾸 사람들이 보면서 미래를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겁이 나는 거죠. 지금 막 상승을 잘하고 있는 시장에서 하락한다 라고 용기 있게 말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용기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제가 용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 앞으로의 어떤 흐름은 지금은 하고는 달라지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한 12월 초까지만 해도 어떤 전망들이 부동산에 대한 전망이 겨우 보합세, 약간 강보합, 약보합 수준으로 굉장히 약한 전망을 얘기하셨던 분들이 12월 말 들어오면서 미국의 미 연준의 어떤 금리에 대한 이제 그 금리 동결 수준으로 가고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세 차례 정도나 인하할 것이라는 어떤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뭔가 굉장히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시장 전망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 저는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것은 내년에도 내년 상반기부터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1월에서 6월 사이에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자, 지금 우리가 많이 악재로 여기시는 것들 있죠? 악재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제 이게 호재가 될 거예요. 악재가 호재로 작동을 할 것이다. 대표적인 악재는 여러분들 아시는 금리입니다. 그죠? 이 금리 이슈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이슈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슈가 아니라는 거는 악재로 작용할 이슈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뭐로 작용해요? 호재로 작용하겠죠. 네, 호재로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금리는 이제 호재로 작용할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제 그 어떤 요소를 파악하고 있는 게 뭐 이런 거죠. PF 어떤 그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건설사들의 뭐 줄도산 우려가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호재로 작동할 것이라고 봅니다. 무슨 의미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지금 공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 짓고 있어요. 집을 짓지 못하고 어떤 꼭 집이 아니더라도 어떤 부동산, 주택에 준하는 부동산들, 오피스텔 이런 것도 짓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공급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공급이 감소하는 게 호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애매하지만 어쨌든 시장에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소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렸던 앞으로 이제 현재 정책을 끌어가실 그 두 분이 이 문제는 잘 풀어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빠르게 공급을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이게 오히려 시장에는 상승을 부추기는 요소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가격을 올리는 호재로 오히려 역으로 작동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악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조금 달리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 자, 가계부채 문제 이것도 뭐 사실 뭐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소득자분들은 소득이 높고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은 대출에 대한 부분도 고소득자분들의 대출이 많이 지금 부동산으로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이제 거꾸로 정책적으로 작동할 때는 정책 모기지 같은 걸 통해서 좀 일반인들에게 서민들에게 어떤 주거를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거꾸로 만들어주고 저는 이제 생각해 보기에는 좀 이제 높은 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어떤 부동산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는 살짝 규제를 가할 수도 있다. 이 대출 문제가 강화된다면 말이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게 무조건 악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뭐 9월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특례보금자리가 중단될 때 9억 이하 주택들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 9억 이하, 6억에서 9억 이하 주택들 지금 거래가 잘 안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다시 조금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또 일부 지역들, 일부 아파트들에게는 호재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쪽으로만 치우쳐서 보실 게 아니라 항상 동전에는 앞뒤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악재들이 역으로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시장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리면서, 자,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핵심 키워드가 제가 5개 적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앞에 까만색 박스에 있는 3개가 될 거예요. 전세와 공급과 수요. 사실 공급과 수요는 수급으로 묶을 수 있죠. 수급으로. 거기에다가 유동성과 정책이 얹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위에 이 3개 박스는 같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세와 수급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세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유튜브 시작하면서부터 얘기했던 게 전세였었어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 매가에 대한 그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를 거의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초창기에 얘기를 드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세가 그만큼 우리 시장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 하나의 받침대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세가 제가 그래서 올해 들어오면서 전세는 이제 떨어지기 어렵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한 12월 달 들어오면서 전세가 좀 주춤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물량들이 좀 풀리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여파가 조금 미치는 곳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대포동 일대에 이제 물량이 들어오면서 그 주변부로 좀 번져가는 모습, 그래서 뭐 잠실권이나 이런 곳들에 전세가 조금 떨어진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세는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앞으로는 내려가기가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공급에 대한 문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수급 문제가 매매가를 바로 올린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세 가격은 분명히 끌어올립니다. 왜냐하면
가장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전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해질 때 공급 부족한 곳에서 딱 나타나는 게 전세가 상승이고요. 그리고 공급이 많이 풀릴 때 딱 나타나는 게 먼저 나타나는 게 전세가의 하락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공급이 많은 대구라든가 세종 같은 데가 다 그런 지역들이고, 인천 같은 경우에도 물량이 많이 풀렸던 시점에 굉장히 전세가 낮았던, 그리고 이 뭐 일산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고양시 일대도 이 물량이 풀릴 때 전세 가격이 굉장히 낮아서 힘을 좀 못 쓰는 이런 상황들이 나왔던 것이 바로 이 수급하고 직결되는 게 바로 전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사람들이 매수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부담이 강하게 작용할 때는 일단은 집을 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전세로 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전세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전세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시장에서 작동하는지를 잠깐 이제 볼게요. 자, 상반기 갑니다. 상반기. 상반기. 네, 잘 안 보이네요. 이게 글씨가. 상반기. 전세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네. 시의 한 구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계속 뭔가 흐름이 이거 뭐야?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상반기에는 뭐 엄청나게 전세가 급등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몇 면에서 계속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뭐 굉장히 강하게 뜨겁게는 아니지만 꾸준히 전세가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한 8월 9월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전세가 공급이 많이 안 된 상태에서 갱신권 쓴 것들 많고 이런 상태에서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상반기 모습이 될 겁니다. 자, 그럴 때 먼저 움직이는 실수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저렴한데 지금이라도 전세에서 갈아타? 분위기도 금리도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갈아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별표 쳐놨는데 그 밑에 있죠. 완벽한 실수요가 있을까? 이제 많은 분들이 보니까 저 그런 논쟁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수요가 뭐 하면 어떻게 되고 투자 수요가 하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완벽한 실수요가 있나요? 이 실수요라는 것은 실제로 집을 내가 거주를 할 목적으로 내가 이제 뭐 집 한 채를 사기 위해 이런 사람들을 이제 실수요라 칭하는 것 같은데요. 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완벽한 실수요라는 건 없어요. 사실 이분들 마음속에는 항상 투자의 관점이 있는 겁니다. 다만 그 강도의 차이는 있겠죠. 나는 많이 떨어지지만 않으면 그냥 적정하게 올라주기만 해도 괜찮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상담하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체크하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거주 목적 아파트, 실거주 목적 매수 이렇게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글 적어주실 때 떨어지지 않는 지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너무 무리하게 오르지 않아도 되니까 안정적인 곳이면 좋겠다, 이런 글들 달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은 싫어요. 하락은 싫어. 그 뭡니까? 투자적인 마인드가 거기 더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실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부동산 어떤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가격이 저렴하니까 집을 사기는 해요. 가격이 저렴하니까 집을 사긴 하는데, 가격이 저렴한데 계속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고 하면 사람들이 집을 잘 안 산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정도면은 이제 여기서는 더 안 떨어질 것 같은데, 내가 저 가격이었을 때 그때 고민 엄청 했었는데 그 가격이 들어왔잖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집을 산다는 거죠. 이제부터 여기서는 더 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올라갈 거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수요자가 아마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유입이 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2024년에 상반기에서 계속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움직이는 실수요. 그래서 조금씩 빠르게 눈치껏 지금부터는 이제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야,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들이 사실은 2023년에도 이루어졌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 실수요자라는 거는 첫 집 매수가 꼭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복덕방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 자꾸 하시더라고요. 집을 살 사람이 없다고요. 집을 왜 살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집을 사면은 평생 10년씩 20년씩 깔고 있는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내가 집을 갖고 있었던 집에 대해서 갈아타기 하는 것도 실수요이면서 투자 수요입니다. 그래서 갈아타기도 실수요로 보는 거예요. 내가 실거주 갈아타는데, 근데 조금 더 투자적인 매력이 있었으면
투자적으로 봤을 때에도 매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조금 더 안정적인 곳. 이렇게 막 가격이 들쑥날쑥 안 하고 한번 찍으면 그 가격에서 어느 정도 버텨주는 곳이면 좋겠어. 이런 거 갈아타기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가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나타나 어떤 안정적으로 상승 기조를 유지해 주면서 실수요자들 전세에서 매수로 갈아타시는 어떤 수요자들이 발생할 것이고 거기에 이제 어떤 그 갈아타기를 위한 매수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금리. 자, 긍정적 시그널에 귀 기울임. 이게 뭐죠? 그러니까 당장 금리가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뭐 지금 보니까 미국의 뭐 상반기의 금리 인하 얘기가 벌써 나오고는 있는데 저는 보수적으로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아니어도 괜찮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금리 인하 미국에서 먼저 뭐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거는 우리의 시장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하면 좋겠지만 하지 않더라도 제가 볼 땐 이미 우리가 금리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금리 올라가지 않을 거고 조만간 뭐 상반기 아니더라도 하반기에는 무조건 내리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도가 바뀐다고요. 그 시장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셨던 많은 분들이 갑자기 연말을 들어올 쯤부터 확 바뀌었잖아요. 미국의 태도가 바뀌니까 전망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리가 지금 우리 시장에 미쳤던 영향이 큰 만큼 그것이 계속 영향을 또 긍정적으로 미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중금리는 먼저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금리는 점차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항상 이건 선반영됩니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어떤 부담들이 조금씩 완화되는 그런 상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 뜨겁게 막 활기차게 막 갑자기 부동산 폭등하면 문제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고요. 좋은 시장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내년 2024년 상반기에는 차분차분하면서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시세를 찍어주는 그러한 움직임이 조금씩 지역별로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2024년 하반기 시장 공급 부족은 전세에 치명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 전세가 상승폭이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상반기보다도 좀 더 이 부분이 더 강하게 작동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총선이 어떤 식으로 끝났던 간에 어쨌든 서민들의 주거가 불안해지는 상황이 되면 이 공급의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정책을 끌어가실 분들이 아마 이 문제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그에 따른 해법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하반기에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금리 인하. 미국의 금리가 아마도 인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죠? 하반기엔 되겠죠. 한국도 한 차례 이상은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사실은 대외적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무엇도 지금 확정적인 건 사실 없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에는 큰 변수가 없는 한 금리가 미국에서는 한 세 차례 정도 인하가 있고 지금 한국에서도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은 금리가 인하가 있을 것이다. 미국은 한 50pp 이상, 75pp 이상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면 한국은 그보다는 적게 인하가 되더라도 이미 우리가 시장에서 대출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어떤 금리는 내려가 있을 거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수요는 사실 우리가 이제 수요의 어떤 수요가 확 늘고 확 줄지는 않죠. 기본적으로 수급에서 얘기하는 수요 자체는 강하게 확 늘고 확 줄지는 않지만 심리에 따른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는 건 있어요. 그게 이제 투자 수요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거주보다 이제 좀 더 투자적인 관점에서 나는 거주 아예 안 해도 되니까 사놓고 나중에 가격이 좀 오르면 팔 거야. 들고 있다가 보유하고 있다 팔 거야. 이러한 접근하시는 분들이 사실 투자 수요인데요. 이 투자 수요가 이때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상반기에 이미 전세가 많이 올랐어요. 전세가 오르고 매매 가격이 약하게 오르는데 전세가 많이 오른다. 뭐가 증가합니까? 전세가율이 올라가요. 전세가율이 올라가면은 투자자들에게는 투자금이 줄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갭 투자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고 심리에 지배받는다. 지금 이 시장은 굉장히 심리에 강하게 지배받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뭔가
조금만 당황스러워도 굉장히 놀라고 굉장히 몸을 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하나 어떤 문제들이 풀려가는 상황이 된다. 엉켰던 실타래가 풀어지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조금씩 매수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적극적인 어떤 투자로 전환을 하시려는 수요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매수에 가담하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여기다 더해서 정책적으로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을 좀 당겨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실 공급을 많이 하게 하려면요. 건설사들이 집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안 사면 그만이고요. 지금 수도권 아닌 지방도시들도 마찬가지죠. 많이 지었는데 미분양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수요를 진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 그냥 공급만 하려고 했던 게 이제 그 전 원장관님이시고요. 지금은 아마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어느 정도는 끌어와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른 뭐 임대사업자에 대한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라주겠죠. 그러면서 정책들이 시장에 또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우리 재건축 재개발 제재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 여러 가지 규제들을 자꾸자꾸 풀어주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시장과 상반기 시장을 나눠서 좀 본다면 이런 모습이 될 것이고, 여기가 움직이면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 이제 투자 수요는 예를 들어서 강남에 집 한 채를 사기 위해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죠. 그래서 뭐 약간 적은 갭을 가지고 약간 이제 가격이 무겁지 않더라도 내가 작은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을 찾아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어떤 매수의 어떤 가격대 자체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방위적으로 펼쳐져 나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좋은 자료가 하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택산업연구원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요, 뭐 기사가 나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거기서 봤기 때문에 기사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주사년에서 이제 2024년 부동산 전망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내용이 되게 좋습니다. 리포트 보고서랑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저도 이 자료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가져온 겁니다. 순환 변동 모형 변동률 추세선 이렇게 해서 가격의 흐름이 쭉 이어지잖아요. 매매 가격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변동하는 그 흐름에 따라서 변동률을 추세선에 이렇게 그려 넣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 있더라?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여러분이 보셔도 제가 이번 시장이 얼마나 특이한 시장인지, 우리가 그 시장을 지나왔는지 여러분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이런 시장을 우리가 지난 거예요. 이런 시장을. 무시무시한 시장을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뭐 여기까지 막 또 변동폭을 키워가면서 올라가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분차분히 자기 할 그 순서대로 그냥 가면 돼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시장인 것이죠, 지금은. 그래서 이 시장을 우리가 지금 지나왔고 앞으로도 갈 길이 어쨌든 멉니다. 어쨌든 멀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 시장을 좀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랬었으니까 과거에 또 과거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2009년도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어떻게 과거랑 똑같습니까? 과거와 우리와 유사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그러면 유사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을 참고할 필요는 있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과거와 우리는 굉장히 다른 시장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인지하고 가야 되고요. 이렇게 특이한 시장을 우리가 지난 적이 없던 만큼 지금은 어쩌면 강한 어떤 기회의 시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알고 가만히 있는 것과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알고 가만히 있어야 되고요. 뭘 하려고 해도 알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장에 있다라는 점을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좋은 자료여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가져와 봤어요.